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오늘은. 그리고 오늘은 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이진아 씨도 오늘 이진아 씨는 아침부터 서울구치소, 저는 오늘 아침부터 박근혜 대통령 재판 법정에 있었습니다. 오늘이 10월 16일입니다. 10월 16일 월요일인데 오늘은 대통령께서 구속되고 딱 6개월 되는 날이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통령께서 자기 나름의 목소리,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신 날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하면서, 그리고 태블릿 PC에 얽힌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업무예요. 그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서울구치소 가셨죠? 대통령 그 오늘 재판 못 나오시게 하려고. 네. 예.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소식을 듣고 저희는 너무 암담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주도 면밀하지도 못하고 계획을 짜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제 카톡방을 보면서 또 저도 생각하니까 어차피 이거는 다 짜여진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 힘을 들이든가 네. 대통령 재판 못 나오시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준비도 없이 아침에 뭐 톡방에 좀 얘기 좀 하고 나가서 좀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돼서 너무 화가 났고 그런 상태로 법원에 왔었죠. 그러니까 지난 10월 13일 날 금요일 날 그때 소위 재판부에서 추가 영장 발부를 했는데 사실은 그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었는데, 그날 결국 우리나라 법원은, 우리나라 상권 분립 체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결국 행정부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 금요일은 사법부로서는 치욕의 날이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논평 내용입니다. 치욕의 날이다. 자, 지금 추가 영장 발부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 박근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어느 누구도 이제는 6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유무죄 판단이 안 나오면은 다시 또 6개월간 더 소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선례를 남긴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1년 동안은 무조건 유죄 무죄 없이 판단 아직 나기도 전에 소위 말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감옥이 뭡니까? 자유가 없는 데예요. 그런 아주 중요한 선례를 법원에서 냈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이야기 듣기로는 오늘 같은 날은 대통령께서 법정에 나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참 애국당이라 그리고 태극기 시민들께서 서울구치소 가서 대통령 호송차 가로막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갑자기 생각을 했지만 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나가는 차를 차에다가 제가 뛰어들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뛰어들면 몇 사람이 가로막으면서 위험한 생각 하지 마세요. 예. 피켓을 두고 대통령이 나가시지 마시라고. 제가 어제 일요일에 갑자기 준비하니까 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이런 게 했는데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사실 작전이 노출되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어요. 이걸 해서 그 앞에서 정말 흔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하는 게 정말 아쉬웠어요. 일단 그런 상태에서 오늘 10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열려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평소와 딱 다른 게, 아니 대통령 변호인단이 총 7명입니다. 그 7분이 오늘 다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재판 시작 20분 전에 촥 나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일이 있긴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고, 거기에다 이제 검찰 쪽은 오늘 4명이 나왔습니다. 4명이 나와가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재판이 이제 10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입증을 하고, 다음 10시 2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입고 계셨던 옷이 그전에는 그냥 검은색으로 계속 입으셨는데, 오늘은 짙은 그 곤색, 그런 옷을 딱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 보면은 대통령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 때 입는 그런 색깔, 거기에다가 대통령께서 평소에는 안경을 안 끼고 들어오시는데 오늘은 그냥 안경 딱 끼고 당당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재판장이 대통령 앉고 나니까 재판장이 딱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부득이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 이거 재판 진행을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게 유죄, 구속영장을 발부해가 유죄라는 그 예단을 주는 건 아니다.
옛날 정부가 아니다.라고 이제 소위 좀 거지 같은 변명. 아니요. 그렇게 이제 좀 달랬습니다. 딱 그리고 난 뒤 이제 재판 시작을 딱 하려고 하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이제 재판장 말이 끝나면 손을 들 줄 알았는데 그건 또 대통령의 어떤 체면과 관련되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손을 딱 들고는 대통령하고 그리고 변호인단이 오늘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통령께 이제 마이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피고인께서 앉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피고인은 법정에 가면은 판사가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야 되는데 오늘은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는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제 마이크를 딱 잡아가 이야기를 딱 하니까 오늘 법정에 기자들이 제가 볼 때는 평소 같으면 한 40~50명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한 30명 정도 들어왔는데 적게 들어오나요? 예, 많이 들어온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입을 탁 열기 시작하니까 이 소위 다다다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이 소위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딱 얘기 시작하니까 첫 마디가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은 참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이었다. 저희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고 참 참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그 믿음 그리고 법이 정한 절차 그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탁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재판은 이 형사재판은 어떤 정치적 외풍이나 여론의 압력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이 재판부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는데 추가영장 발부되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 자체가 의미가 없다. 믿음에 대한 의미를 잃었다. 이 이야기를 탁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거의 한 4분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들은 아마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알려줄지 안 알려줄지 모르겠지만은 그쪽 내용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그 핵심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해요. 자,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자, 대통령이 18가지 혐의입니다. 18가지 혐의 중에서 16가지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6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럼 이 재판은 뭐냐? 이건 불구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개, 롯데하고 SK 때문에 소위 추가 영장이 발부되어 있기 때문에 몸은 구속 상태입니다. 몸 감옥에서 못 나오는데 그러나 이 16개 사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뭐 삼성 성마, 블랙리스트, 그리고 KD 코퍼레이션 사건, KB 하나은행 이사와 그 지점장 승진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재판은 안 나와도 됩니다, 이제. 그 재판은 구속기간 끝났으니까. 재판에 대해서 안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 재판, 그 16가지 혐의 부분에서는 안 나오셔도 되고, 그럴 경우에 검찰이 할 수 있는 길은 구인입니다. 구치소가가 소위 말해가 데리고 나오는 길인데, 대통령께서 못 나오시겠다 하면은, 아니, 들고 나오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이야기는 뭐냐? 재판부 뜻을 맡기겠다는 이야기는 16개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불구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2개 재판, 롯데랑 SK 재판은 좋다. 그때는 다 나온다 이거죠. 그거는. 실제로 지금까지 기소된 16가지가 완전히 지금 끝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 심리가 계속 중이죠. 아직 선고가 안 내렸을 따름이지. 심리는 계속 중이고. 그래서. 근데 그걸 6개월 안에 못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6개월도 참아왔으니까 더 이상 재판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모르죠. 거예요. 앞으로 1차 영장 발부됐고 2차 영장 발부됐으면 앞으로 3차 영장 발부 안 된다는 보장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달라질 게 있나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재판에 참석하더라도 또 불참하더라도 하나의 결론이 내려져 있다면 그래서 결과는 똑같다고 그렇죠. 저희가 대통령께서 보는 거죠. 다 짜일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소위 이 이야기 쫙 하시고 그러니까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아주 그래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유의 숨은 뜻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재판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재판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법에 따른 2가지 롯데하고 SK 사건 재판은 내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하겠다. 왜 포기하지 않느냐? 저를 믿고 지지해
지시를 해주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판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끝으로 법치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 이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이 소위 대통령 박근혜에게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정치보복은 나로서는 끝내자이죠. 내선에서 끝내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 그리고 기업인들에게는 감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딱 하는데 그 4분 동안 이야기할 동안에 법정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한두 입도 안 열고 기자들만 다다다다닥 치는 그 소리밖에 들리질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순간에도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예. 그래 딱 대통령께서 말씀 딱 끝나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손을 들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재판장님 휴정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게 뭐냐? 우리 변호인단의 입장도 이제 정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재판장이 좋습니다. 그러면 휴정하자. 그때가 10시 10분입니다. 20분간 휴정하고 대통령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휴정 시간을 갖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밖에 나가시고 저희 변호인단도 7명이 그대로 앉아 있다가 6명이 다 나가 버렸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도 나오셨나요? 도태우 변호사도 나오긴 나왔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께서는 사임하시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신 거지 네. 정식 사임지를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에 나오신 거고 그래서 나머지 6분은 나가시고 유영하 변호사와 이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소위 20분의 시간이 쫙 흐른 겁니다. 20분 시간. 그때 그러니까 오늘 지나시는 제가 알기로 법정에 못 들어왔는데 법정 밖에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밖에서 10월 13일 날은 뭐 저도 알지만은 출입구부터 다 때려 맞고 경찰이 그냥 차로서 그 다 막아버렸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 그 중앙법정에서 들어가려니까 그 펜스 자체를 막아버리고 예. 방청권 있는 사람만 들여보낸다고 하고 거기서 실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법정을 어떻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 표가 있어야 들어간다고 해갖고 제가 뭐 예. 얼렁뚱땅 하면서 넘어갔죠. 그래서 표를 달라고 해서 뭐 딴 재판 있다고 얘기하면서 들어갔다가 예. 1층에 들어갔더니 거기도 엄청 또 막아놨고 선생님 모르고 2층에 올라갔더니 2층에 통하는 문을 또 담을 이렇게 쳐놓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니까 변호사들도 들어오시더니 놀라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예, 예, 예. 1층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그렇죠.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다시 10시 30분에 다시 이제 개정이 딱 열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변호인 사임의 변, 우리 전원 변호사는 오늘 사임합니다. 그래서 사임의 변 하면서 소위 쫙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데 거기에서 그거는 전부 다 예상을 못했던 일이었죠. 아니죠. 저도 뭔가 정황은 있어야 된다. 그 정황이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지는 제가 몰랐지만은 네. 분명히 뭔가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 대통령뿐만 아니고 변호인단도 뭔가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사임해야죠. 당연히 이런 재판 같으면은.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쭉 사임의 변을 이야기를 했는데 딱 기억에 남는 한마디 그겁니다. 더럽고 살기가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저는 떠납니다예요. 정말 그러니까 눈물 참 나는 살기가 정말.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 혼자 두고 떠난다 하니까 와 법정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데 저도 참 분위기가 그러면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우리 사임계를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정에서는 이제 울음 바다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나가려고 하니까 재판장이 유 변호사 좀 앉으세요. 뭐 이래서 나가지 말고 네. 자리에 좀 앉아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판사는 그 정도로 예상을 못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했었나요? 뭐 제가 오늘 본 느낌은 전혀 그런 거 생각도 없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탁 되니까 좀 당황하시고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 앉아라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 사임을 하면은 새로운 사선 변호사가 소위 말해가 만들어지든지 아니면은 국선 변호사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새로운 변호사가 됐든 국선 변호사가 됐든 자, 이 사람들이 이 10만 쪽에 넘는 기록을 봐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이 전체 사건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적어도 석 달, 넉 달은 그냥 가버립니다. 그 석 달, 넉 달 가버릴 동안에 피고인은 감옥에 가만히 있어야 돼. 구금돼야 된다. 그 불이익을 감수하겠느냐고. 아유, 도리어.
그걸 변호사한테 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께 지금 뭐 분위기상 이래 보면은 뭐 대통령께 뭐 최하 5년 이상의 형이 떨어진다는데 그런 사건에서 뭐 석 달, 넉 달 감옥에 더 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재판장이 오늘 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호사 사임을 재고를 해달라. 새로운 변호사 선임하고 시간 끌리고 하면은 피고인한테 불리하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아니 피고인한테 불리한 상황을 몰고 왔으면서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검찰 쪽에서 손을 딱 듭니다. 그 검사 누구냐면 김민형 검사입니다. 김민형 검사는 네. 서울중앙지검 소속 조세조사부 부부장입니다. 이번 이 사건을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하고 이 사건의 공판 관여 핵심 검사입니다. 김민형 검사가 이제 뭐 조금 이야기하다가 바로 이 딱 합니다. 박근혜 피고인께서 재판 협조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짧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앉았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제 재판장께서 앞으로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10월 19일 날 목요일 안종범 증인에 대한 그 신문 때 그때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 재판 기일을 정하겠다.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재판은 일단 없어졌습니다. 취소되고 수요일은 본래 재판이 없습니다. 네. 이틀 쉬고 목요일 날 안종범 증인에 대한 이 재판 때 이 대통령 사건 재판 기일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정하겠다. 이래 딱 해 끝나는 순간에 60대 여성 한 분이 딱 일어선 거예요. 딱 그거예요. 한마디입니다. 판사님 저를 사형시켜 주세요. 판사님 저를 사형시켜 주세요. 법정에서 이제 소란을 피웠으니까 당연히 감치명령이나 뭐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재판장도 당황했는지 그냥 퇴정시켜라. 퇴정만 시키고 오늘 뭐 굳이 감시를 안 하고 했는데 이 여자분이 쫙 나가 법정 나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저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재판장도 끌고 와라. 끌고 와서 지금부터 감치 재판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정말 제가 있어도 저는 그 소리를 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알고 보니까 그 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6일째 단식 중입니다. 그 조원진 의원하고 단식을 같이 하신 여성분이시고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법원에 있는 법원 정리하는 분들이 다 알고는 이 사정을 재판장한테 알렸습니다. 이미 6일간 단식하신 분입니다. 지금 감치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니까 결국 재판장도 그러면은 감치는 취소하고 그냥 내보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재판이 끝났습니다. 김세윤 판사는 그보다 더 심한 말을 들었어야 돼요. 제가 들어갔으면 가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럼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많은 기록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봤을 때 대통령은 18가지 혐의 중에서 제가 볼 때 16가지는 거의 무죄입니다. 제가 기록 쫙 보니까 무죄고 유일하게 걸린다면은 KD 코퍼레이션이라는 그 중소기업을 현대자동차에 소개해가지고 이런 거 납품 좀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거. 그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 이상화라는 하나은행 지점장을 좀 좋은 자리 보내줘라. 이 사람이 외환 전문가라니까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다면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볼 때 절대 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안종범 피고인 그리고 김종 2차관 차은택 감독 이런 분들이 좋다. 내가 미래재단 케이스보전 설립은 나라가 청와대가 대한민국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정경련을 통해서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정경련에서는 기업의 그 소위 매출 순위에 따라 가지고 딱딱딱 활당한 거고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건 절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뭐 그 세 사람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게 아닌가요? 사실 저희가 역대 대통령 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 미소재단도 네. 있고 그 비닉빈 재단도 있고 쭉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면은 그래 제가 될 사안이 아니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아니냐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최순실한테는 무슨 죄가 있느냐. 제가 쫙 보니까 최순실은 딱 두 가지 있어. 그것도 뭐냐. 소위 말해가 KD 코퍼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샤넬 백 등 5천만 원 받은 거. 그래. 그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라 이거죠. 개인이 받았으니까. 그건 뇌물이 아니고 공물이 아니니까. 그걸 하고, 삼성전자에서 콰스포츠에서 온 돈. 그 돈 중에 일부를 최순실이가 횡령했으니까 횡령죄로 처벌을 하라 이거예요. 그 외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판사가 그 정도 판단이 안 되나요? 정말 계속 기록이, 정치적인 재판을 할 건가요? 기록이 지금 너무 방대하고 거기에 몇 사람의 소위 말해가 허위
정은, 진술 이거를 잘못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데 기록이 너무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동안에 기존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 보고 이미 세뇌당하고 있고 와 대통령제가 있다 최순실 나쁜 뭐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 몇 번 들어가도 잘 그 깊은 법 지식이 없어도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제가 될 수 있겠다 상식적인 거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물론 기록이 많고 사건이 많은 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판사나 아니요 절대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기록을 한 번 보고 또 보고 지금 또 보고 있어요. 세 번째 보면서 아 이렇구나. 그리고 처음에 보면은 그 사람들 거짓말한 거 그건 믿게 돼요. 다시 다른 기록 보고 또 다른 기록하고 대조를 해야 되고 이 기록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1890년대 프랑스에서 이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겁니다. 소위 유대인 출신의 대위가 소위 프랑스의 국가기밀을 독일군한테 넘겼다. 해가지고 소위 국가반역죄로 이 사람이 체포가 돼가 재판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됐습니다. 근데 2심 진행 중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진범이 잡혔는데도 유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그리고 프랑스 전 지식인들 다 외면했을 때 에밀 졸라가 들고 올라온 거예요. 내가 이 기록, 이 사건을 다 보니까 이거는 무죄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건을 무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주장을 펴는데 내 말이 틀렸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쓴 책들 전부 다 불태워버려라.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소위 정치적 사면으로 이 드레피스가 풀려나는 이런 사건이 프랑스에서 189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프랑스 사회가 소위 굉장히 내부적으로 분열을 겪지만은 이 혼란을 겪지만 그러나 한층 더 성숙한 그런 발전이 되었습니다. 에밀 졸라가 오정채한 기자님이 에밀 졸라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 재판은 이 정도 하고 자 태블릿 PC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보다도 딱 여기 이제 똑같은 모형 저는 지금 이거를 물론 이경재 변호사님이 이걸 어렵게 구한 거예요. 2012년에 삼성에서 만든 소위 JTBC가 이야기했던 그 태블릿 PC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태블릿 PC 속에 많은 이야기했지만 저는 다른 걸 딱 떠나가지고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야 태블릿 PC에 그 드레스덴 연설문이 있고 청와대 국가 기밀 서류가 200여 건에 있고 야 이거 완전히 뭐 대통령이 최순실의 조성을 받았다. JTBC의 소위 허위 조작 보도에 국민들은 전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가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은 뭐냐? 자 개통자는 마레이 컴퍼니의 김한수다. 그리고 김한수가 이춘상을 통해 가지고 최순실한테 가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 전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게 다 사실인 줄 알고 그래서 김한수를 쫓아다니고 진실을 알았는데 지난주에 신혜원 씨가 등장한 겁니다. 신혜원 씨가 딱 등장하면서 이 소위 말해가 이 태블릿 PC에 대한 유통 과정을 이 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김한수 증언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태블릿 PC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걸 다 들어가 이 유통 개통부터 해가 유통 과정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는 이거는 김한수 씨 이름은 작년에도 이름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김한수 행정관이 개통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죠. 아는데 김한수 행정 개통회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춘상 죽은 이춘상 보좌관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혜원 씨가 그 주장을 사실관계로 완전히 뒤바꿔 버렸죠. 자, 그래서 이 태블릿 PC는 2012년 6월 22일 낮 12시 5분에 김한수 행정관이 자기 사인하고 마레이 컴퍼니라는 회사 이름으로 개통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신혜원 씨 증언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김한수 행정관은 소위 말해 그럼 자기는 이춘상 보좌관한테 줬다는 건데 그 언제 줬느냐? 법정에서 물어봤죠. 김한수가 증인 나왔을 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기억이 안 나죠? 예? 기억이 안 난다. 다만 2012년 가을 어느 중국집에서 이춘상 보좌관이 최순실
핸드백에 집어넣어주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수 씨는 정언할 때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언에서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알고 오케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신혜원 씨가 이제 김한수 정언이 허위라는 것부터, 그러니까 신혜원 씨는 딱 얘기가, 나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내가 SNS 팀 일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갔을 때 내한테 이 태블릿 PC를 누가 줬느냐? 김철균 SNS 본부장이 내한테 카톡용으로 쓰라고 줬다. 그래서 이게 그럼 그 전에 누가 썼습니까? 그래 알아보니까 조진욱 행정관이 썼다. 그래서 신혜원 씨가 조진욱 행정관한테 물어봤죠. 그럼 당신은 이거 누구한테 받아서 쓴 거냐? 7월 달에 김한수한테 받아서 쓰다가 업무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조진욱 행정관 다른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소위 신혜원 씨 팀에서 이걸 쓰세요. 자, 여전히 그 캠프 내에서 썼다는 말씀. 그렇죠. 유통 과정이 이제 나온 거예요. 자, 2012년 6월 22일 날 김한수 만들어가 7월 달에 조진욱 행정관한테 갔고, 조진욱 행정관 그때도 카톡용으로 쓰다가 이게 업무가 확 늘어나니까 이게 10월 달에 신혜원 씨 손에 갔고, 신혜원 씨가 12월 달까지 이걸 쓰다가 이제 대선 끝나고 난 뒤에 김희종 팀장한테 반납을 합니다. 이게. 자, 그럼 김희종한테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2012년 김혜정한테 갔다는 건 그 전에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신혜원 씨가 나와서 하기 전에는 아무도 네. 신혜원 씨 정언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김희종이라는 이름을 네. 몰랐습니다. 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저도 이번에 이제 봤죠. 이번에 보니까 이 김희종이라는 사람이 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거예요. 검찰 조사 받은 기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 그러면서 검찰에서 그러면 조사만 받고 나서 한 번도 지금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신혜원 씨가 내가 김희종 팀장한테 줬다. 반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다 하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요. 자, 그랬더만은 이 김희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보도는 안 되지만 김희종이라는 사람이 신혜원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국회에서 했던 그 기자회견 그거 취소한다고 해라. 번복 좀 해달라고 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혜원 씨를 만났습니다. 만났더만 김희종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를 회유하고 있다. 그래. 그러면은 자, 김희종이라는 사람이 신혜원한테 안 받았다 이거. 내가 반납 안 받았다면은 아니 신혜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으려고 그렇죠.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회유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김희종이라는 사람은 이제 진술이 또 바뀝니다. 하나는 뭐냐? 신혜원한테 받았다가 내가 한 몇 년간 갖고 있다가 폐기를 했다. 어딘가 버렸다. 하나. 그 다음 진술은 또 뭐냐? 아니 김희종이라는 사람이 정규재 텔레비 하는 정규재 씨한테 바로 전화 딱 해가지고 신혜원 씨한테 내가 받았는데 이춘상 보좌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그때 유류품하고 같이 내가 불태웠다. 그러면 그게 말할 수 없는 사람한테 지금 그렇게 말이 안 맞는 게, 이춘상 보좌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날은 2012년 12월 2일입니다. 신혜원 씨가 김희종 팀장한테 반납한 날은 2012년 12월 말입니다. 대선 끝나고. 당연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불태울 수 있습니까? 왜 김희종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하느냐 이게 문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다 드러날 걸. 진실은 하나고요. 거짓은 수백,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이 태블릿 PC 결국 막 불태웠던 폐기했던 2년 만에 사라졌다 칩시다. 그러면은 김한수가 왜 요금을 뭡니까? 요금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 했다면서. 그러면서 김한수하고 김희종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김희종이라는 사람은 했던 일이 뭐냐? 그 사람들은 김희종 씨는 주로 PI,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대통령 사진 찍고 대통령 동영상 찍고 프롬포트, 대통령께서 어떤 연설할 때 그 프롬포트 찍고 하는 그 일을 하고, 김한수는 소위 말해 같은 국정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소위 SNS 홈페이지 이쪽 일을 하니까 사무실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가 어디에 있는지 요금을 누가 내는지 두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2014년 4월까지 약간 사용이 보이다가 이게 2년 후에 2016년 8월 1일 날 고영태 손에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통 과정에 유통 경로에 최순실은 아예 등장을 안 합니다. 고영태 손에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자,
고영태가 WK라는 사무실 그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 여직원 이름 전지영입니다. 그 전지영이라는 여직원이 2016년 8월 1일 날 그때 고영태가 8월 3일부터 6일까지 저기 미얀마 출장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미얀마. 그래서 해외 출장 나가 이걸 좀 써야 되겠다. 근데 이게 충전이 안 돼 있으니까 충전기 좀 사와라. 그래서 전지영 씨가 충전기 사오라고 해가 턱 보니까 그때 전지영 씨는 아이패드 소위 태블릿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패드하고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러 갔는데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고영태 손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고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해 보는데 8월 1일 2016년 8월 1일 날 고영태 손에 갔는데 충전이 안 되니까 이게 열리지를 않습니다. 열리지 않고 그리고 이게 고영태 책상 속에 있다가 2016년 9월 3일 날 딱 한 달 후에 이 WK 사무실이 폐쇄가 됩니다. 이제 모든 짐들이 없어집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고영태가 이렇게 IT에 대해서 잘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아까 충전기를 사오라고 했던 그게 저는 이상하고 그 외국 나갈 때 이걸 쓰려고 했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지영이라는 사람과 유상영이라는 사람이 이 무렵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태블릿 PC를 고영태가 이거 잭을 사오라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걸 3번이나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기록 뒤졌습니다. 전지영 진술서 찾으려고 3번인가 아까 이야기하고 다 설명하고 받아주고 하는데 진술서가 없습니다. 지금 전지영 진술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받았는데 지금 안 나타나 있다는 거잖아요. 법원에 기록으로 넘기지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조사한 내용 중에 넘길 건 넘기고 불리한 거라 싹 빼버리고 그겁니다. 자, 그럼 이 전지영 진술은 또 어떤 점에서 또 그 신뢰도가 있냐면 박헌영이라고 소위 말해 K스포츠 재단의 과장 박헌영이가 국회 청문회 나왔을 때 그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영태가 이거 잭 사오라 했다. 내가 알고 있다 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건 최순실이 아니고 고영태가 잭 사오라 했고 그때 내가 처음 봤다 하는 이야기 국회 청문회장에서 합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WPC가 몇 개가 나오면서 뭐 얘기를 할 그러니까, 때마다 지금 나오는 상태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하나의 조작의 도구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 내용은 따로 있고 이 조작의 도구로 쓰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2016년 10월 18일 날 JTBC의 김필준 기자가 WK 사무실 고영태 책상 속에서 이거를 발견했다. 발견해가 그래서 이 태블릿 PC가 열리는 게 2016년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 날 전기가 들어가면서 이 태블릿 PC가 열립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거 제가 이걸 따라가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유통 과정, 개통부터 유통 과정에 최순실은 아예 없었어요. 최순실 이름 자체가 존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영태를 넘어가면서 개통하면서 이런 게 최순실과 고영태 관계에서 어떻게 타블릿이 생성되는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순실 씨도 소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자, 이 대통령 연설문 관련해서 진술을 합니다. 딱 진술 그거예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 연설문을 내가 수정한 거는 맞습니다. 그럼 수정한 부분 어떤 부분이냐? 나는 정책을 모르니까 정책이 아니고 감성적인 표현들은 내가 수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정했느냐? 저는 이 컴퓨터하고 이런 잘 사용할 줄 모르니까 출력물, 프린트로 쫙 놓는 이 A4 용지에 넣은 거 갖고 여기서 고쳤지 이런 거 안 썼습니다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JTBC에서 이게 조작을 할 때 PC라고만 얘기를 했지 이게 타블릿 PC다, 데스크탑이다 이런 얘기를 안 했다가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게 타블릿 PC로 바뀐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뭐 빼서 고치었던 컴퓨터에서 했던 그게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서 언론사들이 말을 바꾸면서 이런 거짓 정보가 돼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오늘은 대통령 재판 이야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 태블릿 PC와 연관된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자 고영태가 됐든 김희종 행정관이 됐든 소위 김한수 행정관이 됐든 그리고 김한수라는 사람은 1977년생 올해 sak방입니다. 홍정도 씨, 소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아들하고 아주 가깝다는 거는 기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김희종, 김한수, 홍정도 그리고 홍석현 회장 이 관계에서 이분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뭔가 이 네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뭔가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궁금하다. 그렇게 해야 이게 어떻게 이 태블릿 PC가
김한수가 개통하고 김한수가 요금을 내고 있더니 이 태블릿 PC가 어떻게 JTBC로 흘러갔는지 그게 다 드러날 겁니다. 그 시기도 지금 짐작이 되는 건가요? 그거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포렌식 자료에 있고 나오는 정확한 날짜는 우리는 빗자기예요. 그 날짜 그래 10월 18일 그리고 10월 24일 그리고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JTBC 위상 그 무렵에 홍석현 회장이 나름대로 한 이야기 이래 많은 걸 보면은 이 태블릿 PC는 소위 대통령 탄핵의 하나의 도구입니다. 실제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는 걸로.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